너무 심한 압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일어나가지고 막 말리고 앉으시라 그러고 말씀 이런 식으로 하면 조사 못 받고 간다라고까지도 막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만약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분께서요,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서요, 형사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것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이시던 아니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시던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가능하시다 그러면 반드시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가지고요, 왜 조사 참여에 변호사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들려드릴 거고요. 사실상 대한민국 형사사고 시스템에서는요, 당신 앞에서 워드를 치고 계시는 경찰 수사관 또는 검찰 수사관님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요, 사실상 재판정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에 변호사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의 영상을 조금이라도 일찍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지방이라 그런지 고소인 조사를 받는데 변호사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셔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변호사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다 저를 선임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요, 이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무죄가 나올 가능성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5% 이쪽 저쪽이에요. 5%가 넘어가면은 수사기관에서 난리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요, 만약에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다시 항고, 재항고, 재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변경될 가능성들은 10%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신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 그 자리에 계시는 첫 번째 만나는 수사관님께서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계시다. 그 권한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상 원님 재판, 사또 재판처럼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희 어쏘 변호사님들한테 이제 뭐 교육 아닌 교육이나 조언들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법무사님들하고 변호사님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지식이라든지 서면 작성 요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훌륭한 법무사님,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잘 쓰시는 거지 법무사가 낫다, 변호사가 낫다 의미가 없지만,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민사재판에서 결정을 내리는 판사님을 대면하면서 재판 절차에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것들을 요청을 하고 무엇을 더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요, 형사사법 절차에서도 사실상 1차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수사기관에 계시는 분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근데 그 소중한 기회를 제외시킨 상황에서 형사 절차가 저 또는 저희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도록 기대하는 것들은 조금 오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10년 전에 제가 이제 변호사를 막 시작했을 때에는요, 변호사 조사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단어 자체도 좀 생소했고요. 제 기억에도 뭐 대통령이나 재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호사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들어가는 정도가 뉴스에 나오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오히려 변호사를 데리고 가면 뭐가 꿀려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수사기관을 싫어하는 거 아닐까? 라고까지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쏘 생활을 할 때에는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저희 의뢰인을 신뢰해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아리까리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의뢰인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객관화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일부러가 아니라 확증 편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들만 저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저는 그걸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뢰인과 반대되는 쪽의 이야기들도 충분히 들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그 상대방 쪽에서 제공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우리 의뢰인 쪽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보다 우리 의뢰인들을 갖다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은 변호사가 직접 조사 참여 과정에 함께하는 것 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이라는 것들이요, 일반인들이 처음에 가가 조사를 하면은 그 질문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뉘앙스일까를 갖다가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면 질문이 막 들어오는데 그 질문에 답하기에만 바쁘거든요. 이 질문을 왜 하지? 라는 고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본인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직접 느끼는 사람들은 그걸 알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 끝난 다음에 전화를 드리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조사 잘 받고 나왔어요. 수사관님이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또는 아유 조사가 망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망했어요? 물어보면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영향이 너무 작아져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증거 자료들을 이제 피의자들한테 보여줍니다. 되게 중요한 자료들이겠죠? 근데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 있을 때 그 증거들에 대해서 열람을 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볼 수가 없어요. 물어봐도 답을 잘 안 해줍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만약에 조사 참여할 때 내가 없었으면 정말 이분은 큰일 났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례는 이렇습니다. 그분께서는요 남성분이셨는데 여성분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같이 올려 술자리에서 서로 스킨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셨어요. 서로 간에 뭐 어떤 합의하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각자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헤어졌는데 여성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에 전화를 못 받다고 전화가 와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전화를 했더니 뭐 같이 한잔 더 하자는 취지로 이제 여성분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분 말씀은. 그래가지고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해장술을 하려고 또 근처에 어디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해장술을 하면서 같이 기분 좋게 술 한잔 더 하고 뭐 찌개도 먹고 그러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막 이렇게 놀았어요. 그런 다음에 집에 바래다 준다 그러면서 다시 택시를 타고 오던 길에 이분들이 집에 안 가시고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여성분께서 강간죄로 신고를 하셨고요. 상담을 들었을 때는 이거는 꽃뱀이 아닐까? 근데 요즘 분위기에 꽃뱀이랑 몰아가면 안 되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2차 상담을 했습니다. 2차 상담을 할 때는요, 그 먼저 전화를 했다는 거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장술을 마시는 자리에서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들, 그것들에 대해서 촬영을 해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 술자리에서 화기애애하게 있었던 시점하고요, 모텔에 들어간 시점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고 나가지고 같이 팔짱 끼고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의뢰인의 말을 저는 거의 100% 신뢰를 했고요. 이거는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저 만나기 전에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을 위해 가지고 상담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이 정도라고 말씀하시고, 저도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근데 조사 참여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금액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조사 참여를 왜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하시길래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 조사할 때는 가능하다 그러면 저 또는 저희 오소 변호사님이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조사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1시 반 정도에 같이 가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저는 당당했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수사관님들께서 저희가 부인을 하니까 굉장히 놀라시면서 막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심한 압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일어나가지고 막 말리고 앉으시라 그러고 말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조사 못 받고 간다라고까지도 막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물어보시는 게 한 4시 정도 됐을 때 물어보시는 게 모텔에 들어간 경위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모텔에 들어간 경위들을 보니까 계속 팔짱을 꼈냐 안 꼈냐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한번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저희 의뢰인한테 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팔짱 끼고 같이 들어간 거 맞습니까? 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분이 혹시 만취 상태에서 뭐 쓰러지거나 뭐 쓰러진 연기를 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대요. 같이 옆에 있었고 약간 휘청한 것 같은데 뭐 쓰러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대요. 그래도 제가 혹시 좀 불안해가지고, 왜 그것만 계속 물어보시니까 불안해가지고 혹시라도 물어보시면 그거에 좀 제대로 기억 안 난다, 약간 휘청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얼버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갈 때쯤 되니까 아무튼 제가 이야기 잘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누구누구씨 이거 보세요. 이 영상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하에 들어간 영상으로 보입니까? 라고 하면서 모텔에 들어간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팔짱 낀 거 맞습니다. 여성분이 여기 팔짱이 매달려 계시고요. 남성분이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지갑을 꺼내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여성분은 아예 그냥 뒤로 대자로 누워버리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조금 이렇게 암담했어요. 제가 이제 그럴 때 그때는 이랬죠. 수사관님한테 바로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잠깐만 조사를 마무리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뭐 6시니까 지금 6시까지 해야 된다. 야간 조사 안 된다 막 그러시길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스톱을 저희 의뢰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오고 수사관님이 마침 저쪽에서 담배 피러 가시길래 저는 그때 담배 안 피던 때인데 쫓아가가지고 담배 하나만 좀 달라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사정 얘기를 했죠. 저분이 정말 기억 못 하시는 것 같다. 저희들 어찌됐든지 간에 조금 진술을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네들은 그냥 오늘 바로 영장을 칠 생각이고 아까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 한 것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수사관님과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영장 청구하는 것들은 일단 1차적으로 막았고 저희도 입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전부 자백을 하는 쪽으로 바꿨고 그리고 굉장히 이른 시간에 저희들이 합의를 해가지고요. 원만하게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조사에요. 저 또는 저희 어소 변호사님께서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전화 와서 그랬을 겁니다. 저는 당당하게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상한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 휘청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자꾸 나를 몰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와가지고 그분한테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 조작된 거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 연기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들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직접 그걸 봤거든요. 보니까 이거는 그 여성분께서 만약 연기를 했다 그러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나마 그분께서도 이제 당시에도 술이 많이 취해 계셨으니까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신 것 뿐이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는 충분히 많이 반성을 하시고 자신의 잘못들을 갖다 되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에서 저 또는 저희 어소 변호사님께서 함께 조사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의뢰인 말만 전화 통화만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만 들었다 그러면 변경이 안 됩니다. 이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의 범위를 넓히는 것들은요, 그 변호사가 가진 깜냥이나 역량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그 깜냥이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기회의 기본은요, 형사사법절차 시스템 하에서는 조사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차 조사를 하고 계시는 수사권이 너무나 강력하고 그 수사의 결과에 대해 가지고 변호사들이 아무리 나중에 바꾸려고 하더라도 잘 안 바뀌어지는 현실을 통감하면서 좌절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 어떤 의미에서는 사또 재판, 원님 재판 그 앞에서 키보드를 잡고 치고 계시는 분의 마음만 어떻게 조금 저희 쪽이 유리하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저분의 생각들을 갖다가 저희가 조금이라도 미리 알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에 맞춰가지고 논리를 펴거나 아니면 증거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사 절차에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을 변호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 그러면 별게 아닌 사건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제외하고는요. 본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시다고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가능하시다 그러면 변호사님하고 무조건 같이 가셔야 된다라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역량이 되지 않으신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구체적인 상담을 한 후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들이 맞고요. 그 구체 상담을 한 이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이후에요. 조사 동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조사 이후에 그 변호사님한테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변호사님께서 또 다른 조언들을 해주실 수가 있고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분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변호사는 결코 결과를 장담해 드릴 수가 없는 직업이고요. 다만 절차를 함께하고 과정을 함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요. 가능하시다 그러면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는 조사 참여할 때 꼭 변호사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